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인권정책팀장 이정입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하게 될 2022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에서 생중계됩니다. 올해로 4일째를 맞은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방안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이 없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전체 회의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이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인권옹호자 포럼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 구독과 댓글 인증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교환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생중계 화면 공지 댓글에 게시된 네이버 폼 설문 이벤트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님께서 2022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축하를 위해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2022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설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인권활동가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인권이라는 말을 접해본 사람은 응답자 중 8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된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겨우 33%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인권에 대해 크게 떨어져 있는 인식과 실천의 차이, 바로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가고 없애는 것이 우리 또 인권위원회, 또 인권옹호자 포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생활 속의 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해법과 생각을 마음껏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권지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장 국주영은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해 진단해보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이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인권 관련 화두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업무와 기능을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인권옹호자 포럼에서도 살펴보는 젠더폭력, 아동청소년, 다문화 영역은 여성가족부의 업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지켜보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포럼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니 현안 진단과 대안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럼을 통해 전라북도의 인권 문화가 한 뼘 더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도의에서도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동훈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설동훈입니다. 2022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환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주제별 발표와 진행 및 토론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이 도민,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권 옹호활동,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인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여름 세계 경제 정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재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집단을 연결해왔던 연대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아예 끊어졌습니다. 사회가 여러 갈래로 조각조각 나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하고 개인화가 가속될수록 인권의식이 약해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설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도내 인권 옹호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련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인권 옹호자로서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환영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며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신양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첫 번째 시간인 전체 회의에 좌장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양균 교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 세션별 발표 이전에 전체 회의는 지속 가능한 인권기구 제도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지내시고 현재 이주민 법률지원센터 모모의 센터장님이신 김원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이시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정영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지내시고 현재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신 김명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재직하시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에 재직 중이신 김형욱 인권센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의 발표가 각 15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으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컨트롤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이 동시에 송출이 되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고 댓글 인증 이벤트도 응모하셔서 소정의 상품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민 법률지원센터 모모의 김원규 센터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인권기구 제도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은규입니다. 이 발표 주제는 지자체에서 인권 제도화가 본격화된 지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시점에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고 간단하게라도 평가를 한 후에 이후에 이제 그 주어져 있는 과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해오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정리해서 발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인권기구는 국가인권체제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현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인권기구가 한 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상당히 희박합니다만 제도적 그리고 연역적 차원에서 한 그 몸통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국가인권 체제는 단일한 국가기구로 완성될 수 없고 국가 차원과 지자체 차원 등 기구의 설립과 운영 및 이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취지는 단위국가 내부의 국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인권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서 인권의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권 보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자체 인권기구의 확산은 이러한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지자체 인권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개요는 22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고 13개에서 인권보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기준 지자체별로 전담 인력이 3명부터 23명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조례 내용에 인권위원회 인권센터를 두거나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세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확산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 인권 제도의 확산은 명확한 객관적 경향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발제에서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지자체 인권기구를 만들어 오고 인권 업무의 내용을 개척해온 서울시 인권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울시 인권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자체 인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그 지자체 인권 기구 상황을 정리한 표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한 화면에 이제 그 내용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집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편의상 인권정책 업무와 지자체 인권기구의 업무를
인권 정책 업무와 그다음에 개인 구제 업무 그리고 인권 교육 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는데요. 서울시 이 인권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기 때 정책 공고를 2개 했고요. 그리고 2기 때 7개, 그 다음에 3기 때 12개로 9년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활동한 기간이 9년인데 총 20개의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역시 정책 공고 목록입니다. 조사 업무와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살펴보면 서울시 인권보호관 제도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3년 초에 출범해서 약 12년의 기간 동안 1,500여 건의 사건을 조사해서 약 200여 건의 권고를 하는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강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이 최근 들어서 특히 그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의 과반수가 성희롱 직장 내 교육 업무를 살펴보면 2018년 인권교육 통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이 산하 이제 조직원의 수가 약 3만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인권교육 대상자가 3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인권교육은 이 전 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했고요. 실제로 그 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만 해도 218회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인권교육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온라인 그 강의로 대체되고 해서 이런 그 방대한 업무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18년, 19년도의 업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이제 그 앞선 개인구제와 정책 업무 외의 업무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현황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목록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개를 말씀드리면 지자체 인권기구 구성 초기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어려운 조건에서 지자체 인권기구를 구성하고 3대 주요 업무인 인권정책, 개인구제, 인권교육 등 영역에서 다양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책 공고는 그 초기 때는 이제 해마다 정책 공고가 없는 횟수도 있고 해도 있고 그래 이렇게 단속적으로 성과가 이어지다가 20년에 4건, 21년에 5건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고 건수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포괄하는 인구수만 해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 사건 구제 공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20 내지 30여 건의 공고를 하고는 있지만 과반수가 개인 구제의 성격이 강한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공고여서 행정의 인권화라고 하는 인권의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확산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상당한 범위로 확산되고 있어 변화의 의미가 크긴 하지만 인권교육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외부 기관의 기구에 그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등 내부 역량의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실태조사 역시 절대 수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결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드리는 건
일부는 지자체 인권기구의 법적 근거의 취약, 인권기구 전담 인력과 권한의 부족 및 일반직 공무원들의 협조 부족을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권기구가 처해 있는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조건에서 제한된 인권 역량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했는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자체 인권기구의 분산적 구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광역지자체 인권조례는 지자체 인권체제를 설계할 때 기구로서는 지자체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전담부서, 그리고 조사 및 구제기구를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3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례상 존재하지 않아서 상호 분리적이고 유기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인권체제 설계가 이와 같이 됨으로써 정책 업무와 조사 및 구제 업무, 그리고 인권교육 등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인권 전문 역량이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산적 설계가 인력 사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기초지자체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최종 업무 담당 등 주민들 일상생활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12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이 49.1%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수 이상의 기초지자체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업무 담당자가 전혀 없거나 소수인 곳이 대부분으로서 기초지자체 인권기구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인권기구의 안정화와 광역지자체 인권기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인적, 물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취약한 기구를 안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초와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인권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행정의 주류화, 행정의 인권화라고 하는 인권의 주류화는 결국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의 인권 전문 역량의 참여를 최대한 조직해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착성이 강한 장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방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인권체제 수립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게을리한 기관 이기주의적 태도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맹화적 단계의 지자체 인권기구 안정화 과정에 대한 방관적 대응을 한 것도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정책기본법안 중에 지자체 인권기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방기한 것은 두고두고 그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원인에서 진단한 것에 대해서 그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별 분야별 인력과 업무의 유기성 강화가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 인권기구의 세 주요 기구,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그 보호관, 그리고 그 전문부서 담당관실이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권 담당관실인데요, 전문부서 인력이 조직 체계상 병렬적이고 나일적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조사활동의 성과는 정책활동과 밀접한 계통적 관계가 부족하고 정책활동 결과물은 희소하며 구제 결과와의 접점이 없고 그리고 인권교육 등은 외부 위탁으로 처리하다 보니 역량과 경험이 내부적으로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집중형 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협의제 행정기구로 바꾸고 인력은 지역사회의 인권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며 인권위원회는 구제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적 결과물 생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언하면 지방자치법 129조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지자체 인권기구는 그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위상 역할 수행이 훨씬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전담기구를 배치하여 인권기구에 소속된 공무원 인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인권위원회가 확보하고 인권교육과 인권영향평가 등 실무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도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장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1인 이상의 상근위원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 인권기구와의 협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게 인력 인권 관련된 전문 직렬을 신설해서 광역과 지자체 사이에 상호 인력 교류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확대 문제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임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인권위가 지자체 인권기구가 했으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역할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인권기구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 협력 체계를 조직 틀을 구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광역 지자체 인권 협의회는 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조직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선 출범 기구로서 조직의 안정성이나 안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공통으로 추진할 만한 협력 과제로 여러 가지를 제가 기재를 했는데 역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 민주주의 체제 완성을 위해 지방 정치 체제가 필요하듯이 지자체 인권 체제의 충실화와 안정화 문제는 국가 인권 체제 수립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임을 이해하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인권 기구는 생활 밀착성이 강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권의 주류화를 추진하는 데 독자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역 세모녀 사망 사건의 경우를 봐도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 현장과의 밀착성이 강한 기초지자체, 특히 인권기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봐도 지자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인권기구 기능 부진의 원인인 분산적 구조와 기초인권기구와의 협력 부족과 인권 전문가 등 시민 역량 활용 부족,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인권기구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 광역 기초 상호협력 사업 추진, 인권 전문가 등 시민 참여제도 개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인권기구에 대한 지원 사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굉장히 큰데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독립성이 흔들린달지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 인권 체제와의 유기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인권제도 도입 10년인 지금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님께서 전라북도 인권제도 운영과 민선 8기 전라북도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네. 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원에서 인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영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방인권제도의 발전과 민선 8기 우리 전라북도 지방정부의 과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이미 그 앞에서 우리 김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지방 정부의 인권 제도는 상당한 부분 발전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모범적인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한 인권 제도라는 것을 저희 이번에 인권 5년 포럼에서 큰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여러 가지 여성, 장애인, 또는 아동, 청소년, 노인, 또 이주민 이런 부분까지 전체 상당 부분의 영역을 포괄하는 이런 포럼을 기획하고 계셔서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부분은 상세히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다 또 들으실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큰 틀에서 인권 제도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방 인권 제도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제도가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가. 특히 전라북도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인권의 지역화 이런 말은 아주 많이 씁니다. 인권이 이제 그전에 과거의 중앙 정부의 하나의 큰 업무처럼 인식되어지고 인권 문제는 뭐 지역은 거기서 뭐 건드리거나 지역의 업무로 하기에는 뭐 아니다, 복잡하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계산과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인권 도시로까지 운동가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인권의 지역화 문제는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요새 나오는 말이 인권 중심 지방 행정, right based approach 중에서 이제 지방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방 정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서 모든 행정을 이제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런 책무가 지방 정부에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보다는 이제 지방 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직접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한 전부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국가 단위보다는 지방 정부가 훨씬 더 유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하면은 왠지 인권과는 좀 괴리가 있고 행정이 추구하는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은 인권이 조금 배제되거나 또는 소외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의 핵심적인 요소인 정책 결정이랄지 조직 운영이랄지 인력 관리, 예산 편성까지 이런 전반에 갈려서 인권을 가미를 해서 인권을 또한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좀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국가가 인권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에 책임을 지듯이 지방정부가 주민의 인권 보호에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은 이제 대세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제도가 우리가 뭐 개요를 이미 말씀드리고 앞서서 김원구 변호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 했던 어떤 인권제도가 국가 단위로 가고 이제 지방정부로 가고 또 심지어 공기업을 필두로 한 기업의 인권 이 문제로 우리 사회에 상당히 화두가 되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인권 제도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제도는 여기서 논의를 하더라도
국가별 인권 체계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권 조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권센터나 인권전담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논의가 상당히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2000년도에 주창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17년, 18년 이후로 ESG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기업에서 진정한 인권의 모습을 이제 뿌리 내려야 된다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까지를 포함하면 아까 우리 김원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약간 49.1%는 기초 정부만 할 때, 기초자치단체만 할 때는 절반이 못 뛰는데 중앙정부를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면은 5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에도 한번 그 전체 조례 제가 한번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뭐 절반 남짓의 어떤 인권 조례, 여기서 인권 조례라는 것은 이제 인권 기본 조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장애인 조례랄지 뭐 스포츠 무슨 조례 이런 거 다 인권 조례지만 그 인권 조례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어떤 큰 틀의 제도와 좀 더 맞물려 갈 수 있는 인권 기본 조례라는 것을 제가 이 숫자는 기본 조례의 숫자를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의 그 움직임 또는 특징 이런 것이 과거에는 왜 인권하면은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중심으로 운동의 영역 또는 운동, 인권 운동 이런 차원에서 추가됐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의 지방 정부 인권 제도의 발전의 특징을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관주도가 됐다 이미 중앙 정부, 국가인권위를 비롯하여 이런 또 지방 정부가 제도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띄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2012년도에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인권 조례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권 조례랄지 인권 제도가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이걸 골고루 다 수용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방 정부별로 편차도 참 많이 있고 또 지방 정부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것이 현 단계 지방 정부 인권 제도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항상 좋아하는 표입니다만은 현재의 지방 정부 인권 제도와는 이 표 그림으로 거의 저는 다 포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보시면 인권 규범이 먼저 좀 정비가 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 규칙 또는 인권 선언, 인권 강령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권 기구가 설치될 때 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전담부서, 인권센터랄지 인권 보호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지면서 이걸 매개로 해서 인권 정책이 수립이 되어질 텐데 일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랄지 실태 조사랄지 인권 영향 평가 또는 인권 지표, 인권 지수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는 어떤 기제, 예를 들면 뭐 인권 교육을 한다든지 인권 홍보 또는 인권 관련 정책 협의회랄지 민관 협력 위원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인권 문화를 또는 인권 관련 정책을 확산시키는 제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인권 마을 또는 인권 영화제랄지 이런 것들로 인권 어떤 문학 사업, 논문 공모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확산이 되면서 인권의 의식의 저평은 넓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인권 규범을 좀 더 보완하거나 정비할 것이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규범을 정비하다 보면 인권 기구가 예전처럼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인권 기구를 다시 정비하는 이런 수가 또 생길 것이고 인권 기구에서 또는 인권 규범을 정비하다 보면 기존에 해왔던 인권 정책에 너무 허점이 많다거나 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면 이걸 보완하는 이런 기제가 계속되면서 다시 인권 문화 확산의 계제를 삼고 이렇게 해서 쭉 선순환 구조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후 나중에 결론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전라북도 인권 조례가 전국에서 세 번째다 이런 말은 이제 좀 식상한 말이 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들어서 마치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 같지만은
전라북도 인권위 출범은 굉장히 늦게 사실은 5년 동안 잠자다가 출범한 이런 그 경력이 좀 있고요. 인권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인권 팀으로 좀 운영하다가 현재 인권 담당관으로 확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방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권 전담 부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았지만은 한 3, 4년 지나면서 정착이 되어지고 한 5년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또 내부 구성원들 특히 직원 구성 공무원 선생님들의 이런 그 의식들이 엄청 변화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한 업무에 대한 소명 의식이랄지 이런 것도 바뀌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에 걸쳐서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해서 한번 발표된 거 있고요. 이게 거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모르는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별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도 좀 봤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2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2022, 2026년까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 이걸 표방하고 있는 이런 비전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권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 전라북도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 인권 조례의 핵심을 잠깐 제가 보시면은 인권 침해 조사 대상 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나머지는 도내 여러 시군의 도의 유임 사무에 관련 출자기관, 위탁기관, 지원기관 이런 것을 전부 인권 침해 조사 대상으로 있는데 이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정말 전라북도 인권 담당관이 이 조례에 기초한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요. 한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간에 한 10년간 정말 50% 넘는 지방 정부에서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고 양적 성장은 좀 이룬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지체되고 있어요. 예전에 한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만들었을 때는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거든요.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상당히 보수화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난 2, 3년간은요 한 해에 겨우 3개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양적 성장은 있는데 여간 우리가 좀 같이 좀 논의할 것은 질적 성장이 병행되느냐 아니면 그냥 양만 많고 인권이 제도가 있네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알리바이성 인권 기구일 수 있다 그런 전시 효과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전라북도의 인권 제도 운영을 보면서 느꼈던 제 그 느낌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좀 제가 따로 넘어가기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과연 그러면 제가 인권위원이랄지 전라북도 인권제도에 한 6년간 몸담고 한번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인권 행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과제가 뭘까를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순환 구조 4가지의 큰 틀 인권 규범, 인권 기구, 인권 정책, 인권 문화 이 4가지의 큰 범주 안에서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권 규범 정비로서는요. 물론 다른 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중원 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인권 조례랄지 또는 조사구제 관련 이런 기능은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인권 조례의 한계가 있다. 꼭 그렇게 하기에는 핑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 최대치로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국가인권위가 10년 전에 지금 인권 표준안을 제정하고 손 놓고 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제가 굉장히 강하게 문제도 제기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권 조례 표준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표준안은요 지금은 구닥다리예요.
국가인권이 표준한 대로 만들면요, 그 인권주를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권 나머지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더 우리가 볼 때 좀 괜찮다는 조례 내용보다 훨씬 뒤처진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 조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조사 구제 기능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각도 안 했고, 제가 그때 그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절대 그건 못 넣겠다라고 국가인권위에서 버티던 그런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지방 정부에 있는 인권 제도 안에서 인권 조사, 인권 구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권고안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것이죠.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좀 더 우리는 발전적으로 규범 정비를 했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인권기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물론 이제 우리 그 김원규 변호사님 또 이후에 김영환 소장님 말씀을 또 좀 더 많이 해줄 겁니다만은 인권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 문제랄지 인권 전담부서 규모랄지 외부 전문가 채용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이런 것이고요.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정말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계속 제가 주장을 해왔었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센터에 인권 조사 전문 인력을 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관의 업무,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저는 인권기구 정비 중에서 이 지방의 인권기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북사무소라고 저는 봐요. 직전에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북사무소라는 게 필요성. 이를테면 우리가 뭐 광주에가 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요, 제가 여기 와서 직접 살아보니까 뭐 원래 전북 사람입니다만은 전북이 느끼는 어떤 제도적인 소외, 저는 다른 것도 참 소외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중앙 정부의 어떤 브랜치, 우리 지사, 지부 역할을 하는 곳이 거의 광주로 다가요. 그러면서 전라북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보려면 광주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광주라는 곳은 물리적 시간적 거리는 대전보다 훨씬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는 늘상 이 인권 문제도 거의 이쪽으로 와서 하소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가고 포기하고 이런 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의 인권 상담 건수, 이건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보니까 이 통계가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도에서 준 걸 보니까 강원도의 거의 10배, 그다음에 충청권의 거의 3배, 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을 합친 수입니다. 여기 숫자보다 거의 한 3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상담 건수랄지 이런 진정 건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무소에 그냥 다 맡겨버리고 전라북도에는 사무소를 안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그 중앙 정부에도 저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한 3, 4년까지는 늘상 예산 편성에 올릴 때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난 2, 3년간은 아예 그 내용도 빼버렸더라고요. 빼버려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전라북도의 인권사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 자체를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인가요? 지금 이쪽에 올릴 때 아예 안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라북도를 광주 쪽에 묶어가지고 인권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지금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전라북도가 지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지금 이번에 법안 상정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에 그래서 이건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강원도 사례를 보더라도 5년 전에 강원도가 우리보다 훨씬 인권 관련 진정 건수도 적고 그런데도 사무소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의는 시민사회에서 물론 여력자에 적극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5년간 시민사회, 도의회 결의안,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신양균 위원장님이 위원장일 때 뭐 결의안, 인권위원회 결의안이죠. 이거 다 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력을 한 것 플러스 마지막에 정치권,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강원도 사무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하면서 바로 만들게 되는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인데 계속 소외가 있는 이런 측면을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정책 관련해서도요. 집행부의 의지는 저는 상 필요하고, 그다음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인권 실태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전에 송파 세모녀 그러니 또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이런 것이 나오듯이 정말 소수자 중심의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건 그냥 자료로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권 교육, 인권 거버넌스, 인권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라북도에서 좀 수행이 되어지고 전라북도가 앞서서 추진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게 전국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50%도 아직 지방 정부에서 인권 제도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권 조례도 못 만들고 있을 정도로. 여기서 우리의 전라북도의 사례는 상당히 좀 좋게 말하면 모범 케이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겪을 수 있는 이런 케이스로 예의주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환 소장님께서 지자체 인권기구의 규범적 근거와 한계,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규 변호사님과 정영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표가 아주 상세히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토론자로서 특별히 이견이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이 토론이 밋밋하게 진행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쟁점을 일부러 좀 만든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원규 변호사께서 서울시 사례를 모범 사례로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1기, 2기 위원을 해서 제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사례는 절대 모범 사례가 아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 특히 전라북도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의 가장 모범적인 인권의 제도와 또는 정책 또는 인권 규범의 선진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 조례에 있었던 인권센터 설립, 은근슬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당시 1기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실상의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라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기구를 안정화시키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현성 교수님께서도 김원규 변호사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한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있는 이상은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임의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시 시장께서 사실상 방치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위촉 기한이 종료가 돼서 3월에 다 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려 5달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서울시가 인권과 관련한 인권 행정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옆에 우리 다음에 토론을 하시겠지만 김용욱 당시 보호관으로 계셨습니다. 보호관으로 계셨는데 지금 있는 보호관조차도 지금 공석으로 놔두고 들리는 얘기로는 보호관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흉흉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가? 다만 1기, 2기 때 의미 있는 공고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비상임 인권위원들이 자문기구의 위원에 불과한 위원들이 태움을 통해서 아무런 실무적 도움이 없이 그야말로 당시 문경란 인권위원장 집에서 철야를 해가면서 공고안을 직접 쓰고 함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권기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서울시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정치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있는 조례 폐지 또는 있는 인권기구를 무력화하는 조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반성을 요하는 성찰을 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귀한 토론 자리는 그런 반성의 맥락 속에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모색하는 자리에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정영성 교수님께서 제시한 쟁점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저는 전북 도민의 인권위원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사무소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체제의 발전을 중앙기구 중심으로 할 것이냐 지역기구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갈라서게 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지금 5개인지 6개인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주 파견소까지 합치자면 전국의 지역사무소를 이를테면 20개, 30개 만드는 방향으로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인권체제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 방향을 구상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토론하고 모색해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코비드-19 체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 중심 또는 국가 중심의 체제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자치분권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지역의 권한 강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으로 이양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맥락 속에서 소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또는 도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도 연동해서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쟁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밋밋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분 이내에 5분 이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에서 인권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저 변방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임의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다. 국제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국내적 배경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28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거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심지어 지방의원들조차도 이 조문의 방점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찍고 있다는 점.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재량 조항으로서 28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인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비준 가입한 국제법 그리고 헌법으로서 국가가 또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인권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28조는 그 한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따라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한 까닭은 인권행정은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도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권교육을 하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규범적 근거가 없어서 인권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8조에 따르자면 그리고 28조에 따르자면 단서조항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권교육이 도대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가 또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권리를 제한하기는커녕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기는커녕 의무를 경감시키는 이 인권 행정에 대해서 왜 도대체 법령의 한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더군다나 행안부에서는 최근에 적극 행정 개념까지 도입해서 이런 법령의 해석을 적극 해석해서 행정을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점을 우리가 좀 특히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인권 전담 부서의 위상과 역할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기구라고 하는 이제 작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하는 소위 지금 국회로 이관이 돼서 상정 대기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법에서도 인권기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인권기구가 도대체 인권전담부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파리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권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인권기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개념의 정의가 개념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권기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권기구는 인권전담부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인권기구는 거울이다 이렇게 빗대서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권전담부서는 인권행정을 집행하는 곳이죠. 인권기구는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한 까닭은 물론 현실적으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무관하게 이 인권 행정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필요 때문에 독립성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권 행정청 내부의 인권기구가 놓여 있게 되면 그 행정청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장으로부터의 지휘 영역 바깥으로 지휘 영역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소위 독립적이고 쓴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제대로 거울로서 비춰줄 수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인권기구는 그건 모니터링 기구로서 바람직한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자체의 인권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인권전담부서와 인권 모니터링 기구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특히 지역에서 인권기구의 구성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민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기구로 설치하고, 이 거버넌스 기구 하부에 인권센터를 위치하게 함으로써 인권기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권센터를 인권 거버넌스의 하부기구로 위치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인권 거버넌스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자문기구는 하부기구를 둘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129조에 의한 자문기구에 따른 시행령을 살펴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문기구의 소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보시면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내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 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라고 한 이 입법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권기구는 항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에도 사실은 부합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행정을 중앙에 이어서 지역도 또는 지역까지 하자라는 그 발상을 버리고 이제 지역이 중심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만이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인권행정의 유일한 비전은 지역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번에 코비드-19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한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역할을 상기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봉착한 4대 재앙적 위기라고 하는 기후환경 위기, 양극화 위기, 그리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국가 중앙정부보다도 지역이 일선에서 제대로 하면 이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희생으로 아주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민권 체제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구가했고 성장을 가져왔고, 또 무엇보다도 과학의 발전을 도모했고, 또 시장의 합리성 같은 것에 입각해서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의 4대 위기는 이 시민권 체제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권 체제가 필연적으로 동반한 이 재앙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시민권 체제의 운영 주체라고 하는 중앙정부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역에 의한, 자치분권에 의한 지역화에 그 희망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두 분 발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분권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색다른 그런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의 김형욱 팀장님께서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및 운영 의의와 반성적 고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5분 내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용욱입니다. 앞서 김용환 소장님께서 이 인권기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통상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약위원회를 통해서 각국 정부의 인권기구 설치를 공고를 할 때 각국 정부의 행정부처 내에 인권 행정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설치하라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인권기구를 이야기하면 인권 담당관, 인권과, 인권부서, 인권팀 이렇게 용어를 좀 편의상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협의냐 광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권기구 또 인권 전담 부서 각각의 명칭이 따로따로 또 존재하고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 보호관 역할, 이 인권부서 내에 상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지자체 이 인권기구가 안정화 또는 지속 가능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해 나가고는 분명히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선 발제자님께서 조건과 원인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은 오늘 이 유튜브 토론에 인권 옹호자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위해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을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구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인가? 주민의 생활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방행정에 영향을 받고 있고 지방행정의 내용과 방법이 인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내 인권보호의 문제가 유엔 인권기구의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 공고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을 근거로 지자체, 정부, 국제기구로 이어지는 인권 모니터링의 중층적 구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유엔에 제출되는 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자체 정책 및 제도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인권기구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 요인, 한계, 더 나아갈 수는 없는지, 어떤 것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지자체만의 정책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그래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입법 노력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어떤 곳은 기존의 인권기구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어떤 곳은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광주광역시가 또 교육행정은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나아질 법도 한데 외형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으나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준비 부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2000년 12월에 일본에서 최초로 가와사키시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1998년부터 3년 동안 200회가 넘는 지역사회 내 회의나 협의 등이 진행이 되었고 당시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지역의 재정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필요한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후 20년을 보내는 동안 올해 지방선거와 같이 자치단체장도 바뀌었고 담당 공무원도 바뀌었고 지역사회 내부의 변화도 겪고 있지만
조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고 우리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매우 중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의 방향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인권기구의 존재 가치는 인권의 관점, 인권 보호의 관점,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권 보장의 관점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민감하게 실천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인권보장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개개인의 곤란한 상황과 열악한 처지 등이 개선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받고 행정적 지원이 개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최선의 이익 확보를 위한 당사자 및 전문가, 민간 영역 등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권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 확보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는 효과적인 인권기구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신분 보장과 지원, 확보된 인력이 확대되는 인권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인권기구의 인력을 열악한 재정 상황이나 실적 위주의 성과에 따른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인적자원 배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권 업무의 추진과 해당 업무가 지역사회 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적 보완의 관점에서 인력 운영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 업무, 특히 상담 및 조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계약직, 일반 임기제 또는 시간 선택제, 또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한과 책임에 맞는 직위 및 직급 부여,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 전문화된 인력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한 사람의 인력이 상담도 하고 신고 접수도 받고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 작성 후에 인권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또 개최 후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한 통보 및 후속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계적인 업무 분야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 선택제의 경우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이 시간 선택제라는 이 신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정원 내 인력으로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한 신분상의 안전성을 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극적, 수동적 태도입니다. 인권기구가 지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해 자리를 잡아가고 더 나은 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인권기구 관리자가 인권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에 따라 업무는 위축되거나 정체, 심지어 쇠퇴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기구 설치 및 업무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이나 인권 실현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기구를 바라보는 시각, 또 다른 정치적 생각에 따라 조직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인권 관련 사업, 인권위원회 운영, 이것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인권기구 발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인권 업무 추진에 대한 관리자의 인권 감성과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인사 발령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인권부서 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고, 조사의 독립성 보장, 전문가의 지역연대 사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게 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업무를 보수적으로 적당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더욱이 적응할 때쯤 되면 다른 부서로의 이동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전북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 관리자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조입니다. 인권기구를 행정조직상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광역은 그렇지 않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상당수가 이 감사과 감사위원회에 내두고 있습니다. 전북은 인권 담당관이라는 독립부서를 두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또 팀 규모, 업무 담당자 한두 명을 두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는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감사부서가 효율적 운영에 있어 장점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인권 업무는 정책 수립, 조정, 협력, 연대, 보호와 정진, 침해 구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부서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권리 위반 등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시정을 공고할 인권부서의 위치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권 업무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앞선 발제자의 업무의 선순환 구조는 매우 인권 업무의 정착과 효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업무는 팀별로 분절된 업무의 추진과 평가를 넘어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업무 추진에 있어 업무 담당자와 해당 업무 팀장, 과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업무 추진과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는 업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직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하고 업무의 상호 연결을 이를 통해 업무의 상호 연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 업무가 제도화되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인권 기본 계획, 실천 계획, 행동 계획에 대해 과거에도 지금도 들리는 소리는 이러한 계획이 인권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다른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과 또 중복 짜집기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5년 계획이므로 반드시 거창해야 한다거나 망라되어야 한다거나가 아닌 필요하고 중요한 분야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자체 인권기구 고유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 영향 평가는 자치법규 법 재개정 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자치법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위원회 참여나 자치권 확보, 자치법규 내 조항에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사전 평가하거나 특정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검증합니다. 기존의 정책 평가가 자체 평가 중심의 성과 위주의 평가였다면 인권 실현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부로 가져와 실제 인권기구의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의 인권보호와 정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적절한 상담과 보호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인권교육과 홍보 등이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 중에 서울시 인권 담당관이 감사위원회에 이제 소속으로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영향 평가해야죠. 감사위원회로 가는 것이 주민의 인권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는 인권 침해 보호 체계, 이것은 앞선 이 정영선 발제자님께서 그 전라북도의 인권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연대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내용이 확산되고 확대되는 만큼 인권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 조례가 폐지되거나 현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운동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권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선거로 인한 정치 상황 변동 여부에 따라 인권기구는 운영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인권정책 기본법, 차별금지법은 인권조례 추진의 법적 근거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북은 인권기구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 정책의 적극적,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재의 인권 담당관을 가칭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집행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작업부터 이 과정에 발생하는 조직 논리, 기구 설치에 따른 인재 영입 등 인력 운영, 분야별 또는 내용별로 산재되어 있는 인권보호 체계의 효과적 운영과 통합 방안 등에 있어 진통도 예상됩니다. 물론 합의제 집행기구 설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도의 확장과 독립성 보장, 적절한 긴장과 협력을 통해 인권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았는데 우리 발표하신 두 분과 토론하신 두 분 모두 그 시간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주셔서 좋은 발표와 토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동안 유튜브 창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과 제안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일이 소개를 드리고 또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너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내주신 의견들을 보면 이런 인권옹호자 포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지역사무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무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수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영환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분권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집권화된 인권의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인권위의 역할이 보다 제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전체 회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 3시 40분부터 여성 분야에 대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